새벽 4시의 저수지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낚싯대 하나, 그리고 그걸 쥔 여자가요. 30 초반쯤 됐을까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로 저수지 끝자락 가장 어두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낚시를 즐기러 나온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우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는 자리였어요. 혹시 그런 새벽을 아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새벽이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새벽이 있거든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새벽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가 수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고 여자의 눈이 그 찌를 향해 있었는데 눈이 살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눈만큼은 꺼지지 않았지요. 오래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물고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무거운 것을요. 그때 여자의 손이 잠깐 보였어요. 낚싯대를 고쳐주면서 소매가 거쳤는데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무언가의 베인 자국이었는데 한 군데가 아니었지요. 낚시를 하다 생길 수 있는 흉터가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서 생긴 건지는 몰라도 이 여자가 살아온 시간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건 그 손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민서였어요. 그리고 이 새벽의 저수지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안개가 수면 위에 낮게 깔린 채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수지 안쪽 숲을 방향에서 뭔가가 들려온 거예요. 발소리였어요. 끌리는 듯한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의 발소리요. 민서의 눈이 찌를 떠났어요. 숲을 쪽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요. 남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는 훌쩍 넘긴 노인이었는데 걸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걸 한 걸음씩 늦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손이 등 쪽을 더듬고 있었고 점퍼에 검붉은 것이 번지고 있었지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노인은 민서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민서가 낚싯대를 내려놓았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뛰지 않았지요. 그냥 일어서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무서울 만큼 침착했어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살피는 손이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어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그 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요. 민서의 입이 열렸어요. 총 맞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지요. 노인이 간신히 눈을 들어 민서를 봤어요. 초점이 흔들리면서도 그 눈에 뭔가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놀람이었는데 두려움의 놀람이 아니라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의 놀람이었지요. 그리고 입술이 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요. 당신 민서 맞지? 그 순간이었어요. 저수지 입구 쪽에서 불빛이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 2줄기가 아니라 4줄기였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 차들이었지요. 빠르게 달려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온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서의 눈이 그 불빛을 향했어요. 그 눈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바뀌었어요. 1장. 차들이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꺼지면서 저수지가 다시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아까의 고요는 새벽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무언가가 숨죽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짐승이 덮치기 직전에 만들어내는 종류의 침묵이요. 민서는 노인을 봤어요. 노인의 눈이 차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공포가 읽혔어요. 그런데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공포였지요. 저게 누군지, 왜 왔는지,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제발. 노인이 민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상처를 입은 몸인데도 그 손에 힘이 셌어요. 마지막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처럼요. 병원은 안 돼. 거기 사람 심어놨어.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의식이 흐릿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전하는 목소리였지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가장 믿어야 할 곳을 가장 믿을 수 없게 된 사람의 목소리를요. 병원도, 경찰도, 가족도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낯선 여자의 손목을 잡을 때 나오는 그 목소리를요. 민서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낚시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이상했어요. 낚시 도구들 아래에 거즈가 있었어요. 지혈대가 있었고, 소독약이 있었고, 일회용 봉합 키트가 있었지요. 낚시터에 나온 여자의 가방 안에 야전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뜯지 않은 새 것으로요. 처음 이 여자를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민서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노인의 점퍼를 걷어내고 상처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주변을 살폈지요. 차에서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였지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요. 응급처치가 이어지는 동안 노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숨이 고르게 됐고 눈에 초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노인이 민서를 봤는데 처음 쓰러질 때와는 다른 눈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 눈이 민서의 손등에서 멈췄어요. 흉터가 보였던 거예요. 노인이 잠시 그 흉터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자기 셔츠 깃을 잡아당겼어요. 단추가 보였어요. 셔츠 맨이 단추였는데 민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단추가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였어요. 셔츠 단추 모양으로 세팅된 다이아몬드였는데 아파트 한 채 값으로도 모자랄 크기였지요. 그게 낡은 점퍼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게 그 단추 하나로 말해지고 있었어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란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냥 처치를 계속했어요. 본 것을 본 척하지 않는 것도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노인이 낮게 말했어요. 고맙소. 민서가 마지막 거즈를 고정하면서 짧게 대꾸했어요. 아직 고마워하기 이르고요. 그 말 뒤에 침묵이 왔어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봤어요. 검은 차들이요.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불빛 하나가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불빛이었는데 핸드폰이었지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보고를 하는 거였고 지시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지시가 내려오면 그 다음은 달라질 거였어요. 민서는 릴을 집었어요. 손에 익은 무게감을 확인하듯 한 번 쥐었다가 저수지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돌렸어요. 어디서 오면 어디로 빠져야 하는지를 이미 새벽이 오기 전에 다 봐둔 것처럼요. 그때였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개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개였지요.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가 시작됐는데 민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지 않았어요. 되려 더 또렷하게 들으려 했지요. 몇 명인지 세려고요.
그런데 셀 수가 없었어요. 발소리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장, 민서가 일어섰어요. 노인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차 쪽이 아니라 저수지 쪽으로요. 딱 2걸음이었어요. 2걸음을 걷더니 멈춰서서 낚싯대를 집었지요. 그 뒷모습이 이상했어요. 도망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요. 모자를 벗었어요. 긴 머리가 흘러내렸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도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가오던 발소리들이 잠깐 멈칫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게 위협인지 아닌지를 다시 계산하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이 민서에게는 충분했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다시 걸어왔어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처럼요. 민서 씨 3년 만이네요. 어디 있었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시선이 민서 너머로 향했어요. 노인 쪽이었지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민서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눈에서 계산이 끝났다는 게 보였어요. 그 어르신 저희가 모시면 됩니다. 비켜주세요. 민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앞으로요. 그 한 발짝이 말이었어요. 비키지 않겠다는 것, 이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 그 전부를 발 하나로 말한 거였지요. 모신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등에 구멍 뚫어놓고요. 남자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민서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굳음이 신호였지요. 다음에 올 것이요. 비키세요, 민서 씨. 이번엔 웃음이 없었어요. 동시에 움직임이 왔어요. 앞에서, 양옆에서 거의 같은 순간에요. 오래 함께 훈련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내는 동시성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짜인 움직임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더 빨랐으니까요. 낚싯줄이 허공을 갈랐어요. 어두운 새벽 공기 속에서 소리가 먼저였어요. 채찍 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찢기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그 소리 직후에 선두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목을 감아든 낚싯줄이 그의 균형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쓰러지면서 옆 사람을 건드렸고 그 충격이 연쇄로 이어졌어요. 2번째, 3번째, 3초였어요. 3초 만에 3명이 바닥이었어요. 일어나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낚싯줄이 발목을 감고 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민서는 한 명 한 명을 따로 상대하지 않았어요. 쓰러지는 힘을 옆으로 흘려서 다음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보는 사람이 뭘 본 건지 잠깐 알 수가 없었지요.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세 남자가 낚시터 자갈 위에 엎드려 있었고 안개가 그 위로 흘렀어요. 저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지요. 민서는 낚싯대를 내리면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낚시터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데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내뱉은 말도 아니었지요. 당연한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분노는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데 저 태어남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때 민서가 손을 내려봤어요. 낚싯줄을 회수하면서 손바닥이 쓸린 거였어요. 줄이 빠르게 풀리고 당겨지는 과정에서 손바닥 안쪽이 얇게 벗겨졌지요.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서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뀌지 않았어요.
점퍼 소매로 손바닥을 한번 닦았어요. 그것뿐이었지요. 그 장면을 노인이 보고 있었어요. 다 봤어요. 낚싯줄이 허공을 갈랐던 것도, 세 명이 바닥에 쓰러졌던 것도, 그리고 혼자서 손바닥 피를 소매로 닦아내는 것도요. 노인의 눈에 뭔가가 고였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그 손바닥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음이 드는 때일 거예요. 강해서가 아니라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남은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안에 있었어요. 나온 세 명이 바닥에 쓰러진 걸 봤으니까요. 계산이 달라진 거겠지요. 이 상황이 처음 예상과 다르게 됐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요. 물러나거나 더 큰 걸 가져오거나요. 민서는 어느 쪽인지 알았어요. 물러나는 쪽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노인 쪽으로 걸어가서 팔을 받쳐 일으키면서 말했어요. 걸을 수 있어요? 노인이 민서의 얼굴을 봤어요. 오래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그 물음이 풀리지 않은 채 있었어요. 민서 맞지? 라고 물었을 때 그 눈이 흔들렸던 것도, 가방 안에 야전 응급 키트가 들어 있었던 것도, 3초 만에 세 명을 바닥에 눕혔던 것도 다 조각이었지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림이 어떤 건지는 아직 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였어요. 3장. 남은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민서는 노인을 데리고 오두막 쪽으로 이동했어요. 쓰러진 세 명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했고 차 안에 남은 사람들이 당장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계산이 틀렸을 때 사람들은 잠깐 멈추거든요. 그 잠깐이 얼마나 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을 써야 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을 앉혔어요. 민서가 낚시 가방을 열면서 남은 거즈를 확인하는 동안 노인이 민서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까처럼 세지는 않았어요. 붙잡는 게 아니라 멈춰달라는 거였지요. 잠깐. 민서가 노인을 봤어요. 노인이 천천히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아까 다이아몬드 단추가 있던 그 안쪽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이었어요. 안감 사이에 꿰매어 놓은 것 같았는데 손가락이 그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상처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꺼냈어요.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고 납작한 칩이었어요. 이걸 지켜줘야 하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숨을 고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또렷하게 이어갔지요. 내 재산이 제대로 쓰이려면 이게 살아있어야 해. 그리고 이 안에 진짜 배우가 다 들어있어. 민서는 칩을 바로 받지 않았어요. 노인의 얼굴을 먼저 읽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인지 마지막 걸 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인지를요. 후자였어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 딱 하나만 붙들고 있을 때 나오는 얼굴이었지요. 민서가 칩을 받았어요. 낚시리를 열고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소리 없이, 흔적 없이요. 그리고 리를 닫으면서 물었어요. 이걸 가져가려는 게 저 사람들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직접 나서지 않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총을 쐈잖아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었는데 그 잠깐이 길었어요. 노인의 눈이 바닥 어딘가를 향했다가 다시 민서에게로 왔지요. 뭔가를 말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었는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 아들이야. 민서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저 차들 보낸 사람 말이요. 내 아들이 보낸 거야. 그 말이 오두막 안에 떨어졌어요. 가볍지 않았어요. 돌처럼 떨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보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등에 총을 쏜 것도, 저 차들을 보낸 것도, 이 새벽에 이 저수지를 알고 찾아온 것도 전부 아들이 한 일이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눈물이었어요. 한 방울이었는데 닦지 않았어요. 닦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이 여자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일이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 자기를 키워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쓴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요. 믿기 어렵지만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자식에게 상처받아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노인의 눈물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민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있었어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지요.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를 민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잠시 후 민서가 말했어요. 그 작전 얘기도 아는 거예요? 3년 전에 노인이 민서를 봤어요. 알아. 내가 도망친 이유. 그 작전 내 잘못이 아니었어. 민서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꽂히는지를 민서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는데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알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집안에 다 있어. 그 작전을 설계한 사람도, 민서 내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인 사람도 전부. 민서가 리를 손에 쥐었어요. 3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것의 끝이 지금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무게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수지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 세대가 자갈 소리를 내며 들어왔고 뒤이어 구급차도 따라왔어요. 민서는 그 불빛을 보면서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넘기면 되고 칩은 안전한 곳에 전달하면 되고 그러면 오늘 밤은 끝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지요. 경찰이 오두막 쪽으로 다가왔어요. 민서는 구급대원이 노인에게로 가는 걸 확인하면서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손목에 차가운 것이 닿았어요. 수갑이었어요. 3년 전 작전 관련 도주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서는 굳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났어요. 딸깍 하는 그 소리가요. 구급대원이 노인을 들것에 눕히는 게 보였는데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민서를 찾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미안함이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게 노인만 볼 수 있게요. 신고자가 누군지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기관 안에서 움직인 거였지요. 칩이 민서 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막으려는 계산이었어요. 노인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가장 멀리 떼어놓는 방식으로요. 신고자의 이름은 사장.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민서가 경찰차 뒷좌석에 탔을 때 노인을 실은 구급차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그 뒷모습을 차창 너머로 봤어요. 사이렌도 없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구급차였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응급 환자를 싣고 나가는 차가 왜 사이렌을 켜지 않는 건지를 민서는 알았지요.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려는 거였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요. 경찰차가 저수지를 빠져나왔어요. 창밖으로 안개 속 저수지가 멀어졌어요. 낚싯대가 아직 꽂혀 있었어요. 챙겨가지 못했지요. 3년 동안 함께한 낚싯대가 새벽 안개 속에 혼자 남겨진 채로 창 너머로 점점 작아졌어요. 민서는 그걸 끝까지 봤어요. 취조실은 창문이 없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는데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리깔린 좁은 방 안에서 민서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풀렸지만 문 앞엔 사람이 서 있었지요.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는데 민서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테이블 표면의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노인이 이송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요. 형사가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 특유의 감정이 다 달아버린 얼굴이었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면서 서류를 펼치더니 민서를 한번 보고는 바로 말했어요. 3년 전 작전에서 동료 둘 사망. 교신 기록 조작 혐의. 도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그 동료들 죽인 거 당신이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어요. 돌처럼요. 민서의 눈이 테이블에서 형사에게로 옮겨갔는데 그 눈에 분노가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지요. 3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1000번쯤 들으면 칼도 무뎌지는 법이에요. 문제는 무뎌진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였지요. 그냥 아픈 걸 느끼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요. 아닌데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냥 앉아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자리에 놓이거든요. 민서의 3년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취조실이 그 3년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 같았지요. 조사는 밤새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각도를 바꿔가며 반복됐고 형사도 2번 교체됐어요. 민서는 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 외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버텼지요. 오래 숨어 살아온 사람은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새벽이 됐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형사가 아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단추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차림새였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서류 하나 들지 않았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걸 오래 경험해온 사람의 여유가요. 들어오면서 형사들에게 눈짓 하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방 안이 비워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움직임 하나에서 이미 모든 게 보였지요. 황태준이었어요. 기관 부국장, 그리고 3년 전 민서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요. 그가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으면서 민서를 바라봤어요. 오래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자기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웃었어요. 민서야, 오랜만이다. 민서는 그 이름 부르는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도 저렇게 불렀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다 감싸줄 수 있다는 것처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침만 내놓으면 풀어줄게. 다 잊어버리자. 역시나였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황태준의 얼굴을 봤어요. 바뀐 게 없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아마 효과가 있었으니까 계속 쓰는 거겠지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민서의 눈이 황태준에게 고정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3년 전에도 그 말했죠. 저한테. 황태준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작전 전날 밤이었잖아요. 잘 될 거라고, 다 책임진다고. 그 말 믿고 들어갔더니 동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했고 그게 제 탓이 됐지요. 황태준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요. 그 손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아직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화는 나지만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을요. 칩이 어디 있어? 이번엔 질문이 아니었어요. 민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태준이 잠깐 민서를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민서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민서의 눈이 달라졌어요. 아주 조금이었는데 달라졌어요. 황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그 작전에서 죽은 동료들 있잖아. 그 부모님들도 아직 모르고 계셔. 왜 자식이 거기서 죽었는지를요. 내가 말해줄 수도 있고 안 말해줄 수도 있어. 그 말이 취조실 안에 퍼졌어요. 죽은 동료들의 부모님이요. 아직도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채로 3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민서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했지요. 민서가 테이블을 봤어요. 황태준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하룻밤 생각해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민서는 혼자 남겨진 취조실에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이 차가웠어요.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작전 전날 밤 웃으면서 내일 보자고 했던 얼굴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오지 못했던 얼굴들이요. 그 부모님들이 3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민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 시간을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3년을 살았으니까요. 황태준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민서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리를 떠올렸어요. 지금 어딘가에 있을 리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칩을요. 그 칩 안에 동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황태준에게 줄 수 없었어요. 그건 진실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료들 부모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서는 그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취조실 형광등 아래에서 눈을 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가장 힘든 싸움은 주먹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날이 밝았을 때 민서가 일어섰어요. 풀려나는 건지 아직 더 있어야 하는 건지조차 몰랐지만 그래도 일어섰어요. 왜냐면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먼저거든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가셔도 됩니다. 민서가 복도로 나왔어요. 창문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햇빛이었는데 밝은 게 어색했어요. 그 햇빛 속에서 민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머니 안쪽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릴이 없었어요. 당연했어요. 저수지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처음으로 숨이 막혔어요. 릴을 찾아야 했어요. 아직 거기 있기를 바라면서 민서는 걷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그러나 뛰지 않고요. 뛰면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면 안 됐어요. 아직은요. 저수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민서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저수지 방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장, 연기가 아니었어요. 불이었어요. 민서가 뛰었어요. 아까는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계산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저수지까지 가는 길을 몸이 먼저 알았어요. 골목을 꺾고 둑길을 달리고 숲을 사이를 뚫으면서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동안에도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어요. 불이 붙기 전에 먼저 살포한 거였지요. 오두막 쪽에서 불꽃이 번지고 있었는데 낚시 도구들이 쌓여 있던 자리와 오두막벽 사이가 먼저 타고 있었어요. 빠르게 번지는 불이었어요. 가스를 먼저 뿌린 곳은 그렇거든요. 불씨 하나만 닿으면 그 다음은 순식간이에요. 민서가 저수지 입구에서 멈췄어요. 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양복이 아니었어요. 어두운 색 야전복에 장갑을 낀 6명이었는데 대형이 달랐어요. 어젯밤처럼 정면에서 걸어오는 방식이 아니었지요. 입구를 막은 2명, 저수지 왼쪽 숲을 옆에 2명, 오른쪽 둑 위에 2명이었어요. 삼각형으로 에워싸는 형태였는데 도망칠 곳을 먼저 막아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황태준이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 불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빛이 뒤에서 와서 얼굴이 그늘에 가려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입꼬리였어요. 올라가 있었거든요. 민서야. 목소리가 불길 소리 사이로 낮게 깔렸어요. 침 내놓고 다시 들어와. 내 자리 만들어줄게. 이번엔 진짜야.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변을 읽었어요. 6명의 위치, 불길이 번지는 속도, 저수지 수면과 숲을 사이의 거리를요. 눈은 황태준을 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전체를 보고 있었지요. 한꺼번에요. 자리요. 민서의 목소리가 저수지 위로 낮게 퍼졌어요. 동료 팔아서 앉는 자리는 사양합니다. 황태준의 눈이 움직였어요. 그게 신호였지요. 오른쪽 둑 위에 있던 2명이 먼저 내려왔어요. 경사를 이용해서 속도를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달려오면 관성이 붙어서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고 쓰는 전술이었지요. 민서가 오른쪽으로 비켜섰어요. 정면으로 받지 않았어요. 옆으로 한 발짝 빠지면서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그 관성을 그대로 흘려보냈어요. 내려오던 속도가 꺾이지 않은 채 방향만 바뀌면서 남자가 저수지 가장자리 자갈 위로 쏠렸어요. 두 번째 남자가 첫 번째를 따라 거의 붙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민서는 첫 번째 남자가 쓰러지는 충격을 그대로 두 번째에게 전달했어요. 발을 걸어서요. 정확히 발목이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첫 번째 위로 겹쳐 쓰러졌지요. 1초 반이었어요. 왼쪽 숲을 쪽에서 2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이쪽은 달려오는 게 아니라 걷는 속도였어요.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는 거였어요. 한 명이 민서의 주의를 앞으로 끌면 다른 한 명이 옆을 치는 방식이었지요. 민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2명 중 뒤에 오는 쪽으로 먼저 갔어요. 예상을 뒤집는 거예요. 앞에 오는 사람이 시선을 잡아야 하는데 민서가 오히려 뒤쪽으로 파고들면 앞 사람이 방향을 꺾어야 해요. 꺾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뒤쪽 남자와 1대1이 되는 거지요. 뒤쪽 남자의 팔이 올라왔어요. 민서가 그 팔 아래로 파고들어서 팔꿈치를 역방향으로 꺾었어요. 관절이 버틸 수 없는 각도였어요. 비명이 나오기 전에 민서의 왼손이 남자의 입을 막았고 오른손이 목 옆 경동맥 부근을 눌렀어요. 4초였어요. 의식이 흐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남자가 스르르 무너지면서 숲을 쪽으로 쓰러졌어요. 앞쪽 남자가 방향을 꺾어서 달려왔어요. 민서가 낚시릴에서 와이어를 뽑았어요. 길이는 2m 정도였는데
그걸 양손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달려오는 남자의 앞에 걸었어요. 목 높이로요. 남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와이어에 목이 걸리면서 발이 앞으로 미끄러졌어요. 뒤통수가 먼저 땅에 닿는 방향으로 쓰러졌지요. 자갈 위였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입구를 막고 있던 2명 중 하나가 뒤에서 민서의 왼팔을 잡았어요. 잡는 게 아니라 비트는 방식이었어요. 어깨 관절을 노린 거였는데 잡히는 순간 통증이 왔어요. 날카롭게 어깨 위쪽에서부터 팔 전체로요. 왼팔이 등 뒤로 꺾이면서 민서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졌어요. 버텼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이를 깨물고 무릎이 꺾이려는 걸 허벅지 힘으로 잡으면서 버텼어요. 뒤에서 잡은 남자가 힘을 더 줬어요. 꺾으려는 거였지요. 어깨 관절이 빠지면 끝이니까요. 민서가 앞으로 쏠리는 힘을 막는 대신 오히려 더 앞으로 쏠렸어요. 역방향이었어요. 당기는 사람은 버티는 걸 예상해요. 같이 앞으로 쏠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하지요. 민서가 앞으로 몸을 던지면서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자 남자가 중심을 잃고 민서의 등 위로 엎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민서가 허리를 틀었어요. 남자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저수지 가장자리에 발이 빠졌지요. 무릎까지 물에 잠기면서 남자가 균형을 잃었어요. 5번째였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입구 쪽에서 가장 조용히 있던 남자였는데 민서가 돌아봤을 때 그 손에 이미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칼이었어요. 날이 짧았는데 짧은 게 더 위험해요. 길이가 짧을수록 빠르거든요. 남자가 허공을 한번 그었어요. 민서가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짝이요. 남자가 다시 그었어요. 이번엔 더 빠르게 방향을 꺾어서요. 피했어요.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왼팔 바깥쪽이 스쳤어요. 얕았는데 얕다는 게 안 베인 게 아니었어요. 점퍼 소매가 찢기면서 그 아래 피부가 열렸어요. 뜨거운 느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왔어요. 민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픔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은지를 계산하는 거였어요. 얕았어요. 버틸 수 있는 깊이였지요. 남자가 3번째로 움직였어요. 이번엔 앞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는데 민서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왼팔로 칼 든 손목 바깥쪽을 쳐냈어요. 아픈 팔이었어요. 쳐내는 순간 통증이 어깨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손목이 처지면서 칼의 궤도가 바깥으로 벗어났고 그 틈에 민서의 오른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어요. 손목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방향의 바깥쪽으로요. 뚝 소리가 났어요. 칼이 자갈 위에 떨어졌어요. 남자가 손목을 부여잡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6명이 바닥이었어요. 민서가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왼팔에서 피가 흘렀는데 점퍼 소매를 적시면서 손등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지요. 민서는 그걸 보면서 오른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려 압박했어요. 표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걸 얼굴에 드러내는 건 상대에게 읽히는 거니까요. 황태준이 남아 있었어요. 아까 그 자리에 아직 서 있었는데 팔짱이 풀려 있었어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요. 6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걸 직접 봤거든요. 계산이 완전히 틀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황태준의 얼굴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이 움직였어요. 코트 안쪽으로요. 총이 나왔어요. 번쩍이는 총구가 민서를 향했는데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4걸음이었어요. 멀지 않았어요. 총에게 유리한 거리였지만 총을 겨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는데 민서는 그걸 봤어요.
떨리는 손은 방아쇠를 천천히 당겨요. 그 천천히가 민서에게는 시간이었어요. 민서가 왼손으로 점퍼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와이어 끝을 꺼냈어요. 오른손이 그걸 받아서 팽팽하게 당겼지요. 왼팔이 욱신거렸어요. 자상 위에 와이어가 걸리면서 통증이 올라왔는데 민서는 그 통증을 집중으로 바꿨어요. 아픔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를요. 황태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어요. 민서의 와이어가 날았어요. 총구가 위로 꺾였어요. 황태준의 손목을 감아든 와이어가 총을 위쪽으로 비틀었고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총성이 났어요. 허공이었어요. 총알이 저수지 위로 사라졌지요. 동시에 민서의 오른발이 황태준의 무릎 안쪽을 찼어요.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요. 황태준이 균형을 잃으면서 무릎부터 땅에 닿았어요. 총이 자갈 위에 떨어졌어요. 황태준이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어요. 코앞에 민서가 서 있었어요. 올려다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왼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숨이 가팠어요. 그런데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전 이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여자의 눈이 지금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황태준이 낮게 말했어요. 넌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른손으로 와이어를 걷어들이면서 릴을 천천히 감기 시작했어요. 왼팔이 욱신거렸어요. 자갈이 무릎에 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릴을 감는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갔어요. 불길이 아직 오두막 쪽에서 타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저수지 위에 흔들리면서 퍼졌는데 민서는 그 불빛 속에 서 있었어요. 왼팔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3년 동안 숨어 살았던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릴 다 감겼어요. 민서가 왼팔을 오른손으로 꽉 눌렀어요. 피를 멈춰야 했거든요. 아직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황태준을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몸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릴 안에 있는 칩을 꺼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내놓아야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요. 민서가 걸음을 옮겼어요. 황태준을 밟지 않고 그 옆을 지나서요. 불길이 타고 있는 오두막 쪽이 아니라 저수지 반대편 둑 방향으로요. 거기서부터 도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머릿속으로 재면서요. 한 군데 가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황태준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이요. 6장. 민서가 찾아간 곳은 방송국이었어요. 공중파가 아니었어요. 도심 외곽 건물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독립보도 채널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계단을 오르는 민서의 왼팔에서 붕대가 점퍼 소매 밖으로 조금 보였어요. 병원에 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산 거즈와 테이프로 스스로 감은 거였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이 채널을 기억해뒀어요. 황태준 쪽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숨어 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기억해둬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기억해두는 것들이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4층 문을 열었어요. 기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밤을 새운 얼굴이었지요. 컵라면 용기가 책상 위에 있었고 모니터 2개에 뭔가가 가득 띄워져 있었어요. 민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의자를 돌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이 채널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거든요. 말 못할 걸 가진 사람들이요. 민서가 릴을 꺼냈어요. 열었어요. 칩이 나왔어요. 기자의 손에 올려놓으면서 민서가 말했어요. 3년 전 작전 관련 기록이에요. 설계한 사람, 조작한 사람, 지시 내린 사람 전부 들어있어요. 기자가 칩을 받아서 분석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는 눈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확인하는 눈이었는데 내려갈수록 손이 바뀌었지요. 처음엔 한 손으로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양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서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었어요. 민서가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새벽에 저수지에서 황태준을 쓰러뜨린 뒤 동이 트기 전에 병원으로 갔지요. 면회 금지가 걸려 있었지만 면회 금지를 건 사람이 지금 자갈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들어오면서 기자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서명했소. 기자가 노인을 봤어요. 그리고 민서를 봤어요. 그 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게 느껴졌지요. 오늘 내보낼게요. 방송이 나간 건 그날 낮 2시였어요. 생방송이었어요. 화면에 파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교신 기록이 나왔고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올라왔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가 고스란히 보였지요. 그리고 황태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전을 설계하는 목소리, 민서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도록 지시하는 목소리가요.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황태준의 이름이 맨 위였어요. 그 아래로 작전에 관여했던 기관 내부 인사들의 이름이 줄을 이었지요. 민서는 그 화면을 보면서 노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차오르는 게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는데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었지요. 3년 동안 굽어있던 무언가가 이름 하나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뉴스가 바뀌었어요. 황태준이 기관 청사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황태준은 처음엔 반박하려 했어요. 늘 하던 것처럼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번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에 올라온 것들은 말로 반박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거든요. 서명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말이 설 자리가 없어요. 황태준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3년 전 작전 전날 밤에 봤던 얼굴, 취조실에서 마주쳤던 얼굴, 어젯밤 저수지에서 올려다보던 얼굴 그 모든 게 겹쳐지면서 지금 화면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침묵이 카메라 앞에서 이어졌지요. 그리고 경찰차가 들어왔어요. 황태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엔 한 명이었다가 그 다음엔 여럿이 박수를 쳤어요. 조용한 박수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을 맞대는 그 조용한 박수가요.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게 말로 하면 그냥 문장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달라요.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민서의 이야기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살면서 억울했던 적이 있어서예요.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버텨도 끝이 안 보이던 시간이 있어서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를 지금 이 화면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민서는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날의 오후처럼요. 그런데 민서의 안에서는 오늘이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경계가 생겼거든요. 이전과 이후 사이에요. 노인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봤지요. 그러다가 화면에서 황태준이 경찰차에 실리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노인이 민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처럼 세게가 아니었어요. 그냥 얹어놓는 것처럼이었어요.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노인이 말했어요. 수고했어, 민서야. 그 말이 짧았어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를, 그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그 두 마디가 다 담고 있었지요. 민서의 눈이 처음으로 붉어졌어요. 울지 않았어요.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붉어졌어요. 딱 그만큼이었는데 3년이 그 눈에 다 있었어요. 버텼던 새벽들, 이름을 지우고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한 번이요. 노인의 손이 민서의 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깔렸고 창밖 거리의 소음이 흘렀어요. 그 안에서 두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와요. 오래 싸워온 사람이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요.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고 그 사람이 손을 얹어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순간이요. 민서에게는 오늘이 그 순간이었어요. 7장. 며칠이 지났어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황태준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기관 내부 인사 여럿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작전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조작된 기록들이 뒤집히고 있었지요. 민서의 이름에 붙어 있던 것들이 하루에 하나씩 거쳤어요. 혐의가 거치고 도주 기록이 거치고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사망에 붙어 있던 민서의 이름이 거쳤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것들이었어요. 그게 하나씩 사라지는 게 홀가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홀가분함보다는 허전함이 먼저였지요. 오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놓으면 그 무게에 익숙해진 몸이 잠깐 방향을 잃거든요. 없어진 짐의 자리를 몸이 아직 기억하는 것처럼요. 노인은 요양을 시작했어요. 민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받고 있었는데 처음 저수지에서 마주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오래 짊어지고 있던 걸 내려놓으면 얼굴이 가벼워지거든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훨씬 젊어 보이기도 해요. 노인은 후자였어요. 헤어질 때 노인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말했어요. 잘 살아. 딱 그 말이었어요. 잘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살아. 그냥 그 두 마디였는데 이제 숨지 말고, 이제 지우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들이 그 짧은 말 안에 다 있었지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 대신 그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복직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문자였어요. 기관 공식 번호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었지요. 그 다음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으면 기관 쪽 사람이었어요.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돌아오면 된다고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민서는 그 말을 들었어요. 끊었어요.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번엔 아는 번호였어요. 기관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선배였는데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민서는 네 라고 했어요. 선배가 말을 이었어요. 돌아와야지, 이제. 다 끝났잖아. 내 자리 있어. 민서가 잠깐 멈췄어요. 선배의 목소리가 진심이었거든요. 그게 더 어려웠어요. 거절하기 쉬운 건 진심이 없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을 돌려보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도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지를요. 저수지로 갔어요. 오두막 자리엔 아직 잔해가 남아 있었어요. 불에 탄 나무 조각들이 자갈 위에 흩어져 있었고 한쪽 벽만 겨우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잔해 옆에 민서가 멈췄어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화분이 아니라 땅에 직접 심어진 것이었어요. 언제 심었는지 민서가 이 저수지에 처음 왔던 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심어둔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요.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도 뭔가 하나는 여기 두고 싶었던 거겠지요. 3년이 지났는데 나무가 살아 있었어요. 민서가 쪼그려 앉아서 나무를 봤어요. 잎이 4개였어요. 작고 연한 잎들이었는데 불이 났는데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살아 있었어요. 뿌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있으면 보이는 곳이 흔들려도 살아남는 거거든요. 민서가 손끝으로 잎 하나를 건드렸어요. 아주 살짝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 여기 살 거야. 낚싯대를 폈어요. 새 낚싯대였어요. 오두막이 타던 날 낡은 낚싯대는 잔해 속에서 부러진 채로 발견됐거든요. 노인이 병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상자 안에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딱 한 줄이었지요. 이번엔 좋은 걸 써요. 그 쪽지를 민서는 접어서 릴 케이스 안에 넣어뒀어요. 저수지 앞에 의자를 폈어요. 낡아서 삐걱거렸는데 그 소리가 반가웠어요.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찌가 수면 위에 조용히 떠올랐지요. 안개는 없었어요. 맑은 새벽이었고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붉어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기관 번호였어요. 민서는 화면을 봤어요. 오래요. 울리는 동안 내내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받지 않았어요. 끄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울리다가 꺼지도록 뒀어요. 거절도 수락도 아닌 채로 지금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내야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안 해도 되는 것들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찌였어요. 찌가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는데 민서는 놓치지 않았어요. 눈이 그쪽으로 갔고 손이 릴 위에 얹혔어요. 기다렸어요. 한 번 더 움직일 때까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움직임을 보면 알거든요. 두 번째 움직임이 왔어요. 묵직했어요. 가볍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무언가가 당기는 무게였지요.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서두르면 놓치고 겁내도 놓치는 그 무게요. 민서가 릴을 천천히 감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딸려오도록 일정한 속도로 감아들이는 거였어요. 손목이 일정하게 돌아갔어요. 왼팔의 자상이 아직 아팠지만 릴을 감는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 더 붉어졌어요. 저수지가 그 빛을 받아 물 위에 번졌어요. 잔물결이 일었다가 가라앉았어요. 잔해가 남은 오두막 옆에서 작은 나무가 새벽 공기 속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있어서 이 자리가 달라 보였어요. 폐허가 아니라 시작처럼 보였지요. 민서가 리를 감으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만 온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서요. 진짜 큰 놈은 릴이 돌아갔어요. 저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줄 끝에서 무언가가 당기고 있었어요. 묵직하게, 그러나 충분히요.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오는 것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거든요. 요란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기다림이 끝났다는 걸 손끝으로 먼저 알려줘요. 말보다 먼저, 눈보다 먼저요. 릴 감기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낮게 깔렸어요. 그 소리만 남았어요. 이것으로 민서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새로 시작됐지요. 숨었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니까요.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불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저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만 온다고 했잖아요.